안녕하세요. 하루책입니다. 제가 꾸준히 웬만해서는 하루마다 좀 영상을 올려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대만 여행도 갔다 오면서 조금 해이해져가지고 저와의 다짐을 조금 못 지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과의 다짐을 저처럼 이렇게 해해지지 않고 좀 이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응원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비가 꽤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날에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번 영상에선 제밀라의 바람을 읽어드렸는데 오늘은 알제의 여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와 나누는 사랑은 되게 은밀한 사랑이다. 파리, 프라하, 심지어 피렌체조차 같은 도시들은 자기 안에 갇혀 자기만의 특성으로 세계를 한정한다. 하지만 알제는 바다의 면은 몇몇 특혜받은 도시들과 더불어 잎처럼 상처처럼 하늘을 향해 열려있다. 우리가 알제에서 좋아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누리는 것들이다. 이를테면 길 모퉁이를 돌 때마다 마주치는 바다, 무시 못할 태양의 무게, 지역민의 아름다움 같은 것들. 그리고 늘 그렇듯 이 개방성과 무상의 선물 같은 접근성 속에서 보다 은밀한 향기가 감지된다. 파리에선 무한한 공간과 새들의 날갯짓이 그리울 수 있다. 이곳 알제에선 인간은 적어도 충족되고 욕망을 보장받으며 그렇기에 자신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헤아릴 수 있다. 자연의 혜택이 지나치면 영혼이 메마를 수 있다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제에 오래 살아야만 할 것이다. 무언가를 배우거나 교육을 받거나 발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곳에서 얻을 건 아무것도 없다. 이 고장엔 가르침이 없다. 이곳은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고 암시하지 않는다. 그저 내주는 것에 아낌없이 내주는 것에 그친다. 도시 전체가 시선의 스스로를 온전히 내맡기고 우리는 이 사실을 누리는 동시에 깨닫는다. 이 기쁨엔 치료제가 없고 이 즐거움엔 희망이 없다. 이 지역이 요구하는 건 냉철한 영혼, 즉 위안하지 않는 영혼이다. 이곳은 신념에 따라 행동하듯 냉철하게 행동하기를 요구한다. 자신이 키워놓은 인간에게 찬란함과 공공함을 동시에 안기는 고장이라니 이 얼마나 기발한가. 감상적인 이 고장 사람이라면 갖추고 있는 관능의 풍요가 실은 극도의 궁핍과 일치한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씁쓸함이 수반되지 않는 진실이란 없다. 그러니 내가 이곳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과 함께 있을 때 이 고장의 얼굴을 덧없이 사랑하게 된다고 한들 무엇이 놀랍겠는가. 이 지역 사람들은 젊은 시절 내내 그들의 아름다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유엔 내리막과 망각이다. 그들은 육체의 모든 걸 걸었지만 자신들이 실패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알제의 젊고 기운찬 사람들에겐 모든 것이 승리를 위한 구실이요 핑계가 된다. 해안, 태양, 바다에 면한 테라스에서의 열정적이고 순수한 놀이들, 꽃과 경기장들, 싱그러운 다리를 드러낸 여성들까지. 하지만 젊음을 잃은 사람들에겐 마음 들 곳이 전혀 없고 우울을 해소할 곳도 없다. 다른 지역들, 예컨대 이탈리아의 테라스들, 유럽의 수도원들,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에 솟은 언덕들의 완만한 곡선 등 모든 장소에서는 인간이 세속으로부터 탈피하고 자기 자신에게서 슬그머니 노연할 수 있다. 하지만 이곳에선 모든 것이 고독과 청춘의 끓는 피를 요구한다. 괴테는 죽으면서 빛을 청하는 역사적인 말을 남겼다. 알제의 벨쿠르의 바벨 우드에서는 노인들이 카페 구석에 앉아 머리에 기름을 발라 뒤로 넘겨 붙인 젊은이들의 학풍스러운 수다에 귀를 기울인다. 알제의 이런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여름이다. 그 몇 개월 동안 도시는 텅 빈다. 하지만 가난한 이들은 남는다. 그리고 하늘도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항구와 인간의 보물들, 그러니까 미지근한 바닷물과 갈색으로 그을린 여인들의 육체를 향해 걸어 내려간다. 풍요를 만끽한 그들은 저녁이 되면 그들의 일상을 구성하는 유일한 장식인 방수 식탁보와 석유 등을 다시 마주한다. 알제에서는 보통 수영을 한다가 아니라 수영을 때린다고 말한다. 강요하진 않기로 하자. 사람들은 항구에서 수영을 하다가 부표에 올라타 휴식한다. 혹여 이미 이쁜 여자가 올라탄 부표 근처를 지날라치면 친구들에게 외친다. 거봐, 내가 갈매기랬잖아. 건강한 재미다. 이 재미는 이 젊은이들의 이상임에 틀림없다. 그들의 대부분이 겨울에도 그와 같은 생활 방식을 이어가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오가 되면 간단한 점심 식사를 위해 양지로 나가 벌거벗는다. 육체에 신교도를 할 나체주의자들의 지루한 강론을 읽어서가 아니라 단지 햇볕에 쏘이는 게 좋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대의 이런 풍습의 중요성을 결코 높이 평가되지 않을 것이다. 2000년 이래 처음으로 해변에 나체가 등장했다. 근 20세기 동안 인간은 고대 그리스의 대담성과 순수성을 점잖게 바로잡고 육체를 감추고 의상을 복잡화하는 데 매달렸다. 이제는 그 역사를 초월하여 지중해 해변에서 달리기를 하는 저 젊은이들이 그리스 델로스 섬에서 경기를 펼쳤던 고대 육상 선수들의 찬란한 동작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이 육체들 가까이에서 육체로 먹고 살다 보면 육체도 그때그때 미묘하게 다른 뉘앙스가 있고 나름의 삶이 있으며 아무 말이나 무릅쓰자면 자신만의 철학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 정신의 진화와 같이 육체의 진화도 고유의 역사, 기복, 발전, 결핍이 있는 법이다. 한 가지 뉘앙스만 얘기해보자. 바로 색깔을. 여름에 해수욕장에 가면 모든 피부가 흰색에서 황금색, 이어서 갈색, 마지막으로 육체가 가능한 변화의 한계치인 담배색으로 변하는 과정을 동시에 거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흰색 건물들이 큐브 쌓기 놀이처럼 다닥다닥 붙은 카스바 거리 항구를 굽어본다. 바닷가에서 보면 이 아랍 도시의 눈부신 흰색 건물들을 배경으로 반벌거숭이의 육체들이 구릿빛띠 장식을 그리며 굴러 내려온다. 8월이 깊어지고 태양빛이 강렬해짐에 따라 주택들의 흰색은 더욱 눈부시고 사람들의 피부는 더욱 짙은 열기를 머금는다. 그러니 태양과 계절이 조응하는 돌과 살의 대화에 어찌 동화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전엔 내내 바닷물에 첨벙 뛰어들어 솟구치는 물기둥 속에서 웃음꽃을 활짝 피운다거나 노를 크게 저어 화물선들 주위를 빙 돈다. 태양이 온 하늘에 범람하는 시간이 되면 갈색 육체들을 실은 오렌지색 한우가 전력 질주하여 우리를 해안에 다시 데려다 놓는다. 과일색 날개가 달린 두 개의 노가 박자에 맞춰 움직이다가 돌연 정지하는가 싶더니 이내 항구에 설치된 독의 잔잔한 물 위로 한참을 미끄러져 들어간다. 그 순간 내가 매끄러운 물을 가로질러 신들의 갈색 화물을 운반하고 있고 알고 보니 이 화물이 내 형제들이었다는 사실을 어찌 확신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도시의 반대편에선 여름이 이와는 대조적인 또 다른 풍요를 이미 건네고 있다. 그러니까 침묵과 권태 말이다. 그 침묵은 그늘에서 비롯된 것인지 태양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따라 급이 다르다. 우선 시청 광장의 감도는 정오의 침묵이 있다. 광장 가장자리를 따라 뻗은 나무 그늘 아래서 아랍인들이 오렌지꽃향 아이스 레모네이드를 오후수에 판매한다. 시원해요, 시원해! 그들의 외침이 횡덩그렁한 광장을 가르지른다. 그들의 외침 이후엔 태양 아래로 침묵이 다시 내려앉는다. 상이는 음료통 속의 얼음이 뒤집히며 딸그락거리는 가느다란 소리까지 들린다. 다음으로 낮잠 시간에 침묵이 있다. 마린 거리의 불결한 미용실 앞에 서 있자면 속이 빈 갈대 줄기로 엮은 가리개 뒤에서 리드미컬하게 붕붕거리는 파리떼 소리로 그 침묵이 헤아려진다. 다른 곳 카스바 거리의 무어인 카페에는 몸에 깃든 침묵이 있다. 그 몸은 이 장소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찻잔을 놓지도 못하며 자신의 맥박 소리만 울리는 가운데 시간을 되찾지도 못한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여름밤의 침묵이 있다. 하루가 밤으로 뒤바뀌는 그 짧은 순간들은 얼마나 많은 비밀스러운 신호와 부름으로 가득하기에 내 안의 알제가 이렇게까지 그 순간들과 이어진 것일까. 이 도시와 얼마간 멀리 떨어질 때면 나는 이곳의 석양을 행복의 약속처럼 떠올린다. 도시를 굽어보는 언덕 위에 유향나무와 올리브나무들 사이로 길들이 나 있다. 이제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은 바로 그곳이다. 나는 그곳에서 초록색 지평선 위로 검은 새떼가 날아오르는 광경을 그려본다. 돌연 태양이 자취를 감춘 하늘에서 무언가 느슨해진다. 한 무리의 붉은 구름이 기지개를 켜다가 끝내 대기 속에서 섞여 흩어진다. 곧바로 첫 별이 모습을 드러낸다. 두터워진 하늘에서 형태를 갖추며 선명해지는 것이 보인다. 이윽고 순식간에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밤. 알제의 찰나적인 저녁들은 무엇이 그리 비할 바 없기에 내 안에 그 많은 것들을 해방시키는 것일까. 그 저녁들이 내 입술에 담긴 이 감미로움은 내가 미처 실증낼 사이도 없이 이미 밤속으로 사그라든다. 그것이 바로 끈질기게 되살아나는 여운의 비결일까? 이곳의 다정함은 뭉클하지만 찰나적이다.
하지만 다정함이 존재하는 순간엔 적어도 거기에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다. 파도니 해변에서는 매일 무도장이 문을 연다. 무도장은 널따란 직사각형으로 기다란 면 전체가 바다를 향해 개방돼 있다. 그곳에서 이 지역의 가난한 청춘들은 해가 저물도록 춤을 춘다. 나는 종종 그곳에서 특별한 순간을 기다렸다. 무도장은 낮 동안 비스듬한 목재 차양으로 가려졌다가 해가 물러가면 차양이 걷히곤 했다. 그러면 홀 안이 하늘과 바다라는 이중의 보호막에 쌓여 기이한 초록빛으로 가득 찬다.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 앉으면 오직 하늘만이 보이고 차례로 지나가는 춤추는 사람들의 얼굴은 까만 그림자일 뿐이다. 때로는 왈츠곡이 연주되는데 그럴 때면 검은 실루엣들이 축음기에 회전판에 고정키어 세운 검은 그림자 인형처럼 초록색을 배경으로 끊임없이 회전한다. 이윽고 순식간에 밤이 찾아와 들고 그와 더불어 조명이 켜진다. 그 미묘한 순간에 내가 느낀 감명과 신비를 아무리 애써도 형용할 길이 없다. 다만 오후 내내 춤을 추었던 호리호리하고 멋진 여자가 기억난다. 여자는 몸에 붙는 파란색 드레스에 제스민 꽃 목걸이를 둘렀는데 드레스 허리부터 다리까지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녀는 춤을 추며 깔깔거리는가 하면 고개를 뒤로 젖혔고 테이블들 곁을 지나며 꽃향기와 살내음이 뒤섞인 냄새를 남겼다. 저녁이 되자 파트너에게 밀착된 여자의 몸이 더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얀 제스민과 검은 머리칼이 번갈아 만드는 점들이 하늘을 배경으로 회전했다. 여자가 부푼 목을 뒤로 젖히며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리며 돌연 몸을 숙이는 남자 파트너의 옆모습이 보였다. 내가 순수히 내품은 생각은 그와 같은 저녁들에게 비친 것이다. 나는 걱정을 머금은 그 존재들을 그들의 욕망이 회오리치는 하늘과 더는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우친다. 알제의 동네 극장에서는 때로 박하사탕을 파는데 거기엔 사랑의 탄생에 필수적인 모든 것이 빨간색 글씨로 새겨져 있다. 대략 이런 내용이다. 1. 질문들. 언제 나와 결혼하시겠어요? 날 사랑하세요? 2. 대답들. 미치도록 봄에. 남성은 분위기를 조성한 뒤 옆자리 여성에게 사탕을 건넨다. 같은 방식의 대답이 돌아올 수도 있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 것으로 그칠 수도 있다. 벨크루에서는 종종 그런 식으로 결혼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았다. 박하사탕 교환으로 인생 전체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는 이 지역의 주민들이 아이 같은 면모를 적절히 묘사한다. 청춘의 특징은 어쩌면 손쉬운 행복을 누리는 그 탁월한 자질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것은 탕진에 가까운 성급한 삶으로의 돌진이다. 벨크루에서는 바베루드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결혼한다. 일찍부터 돈을 벌고 한 인간의 일생에 걸친 경험을 10년 만에 전부 소진한다. 30살짜리 노동자가 이미 인생의 모든 패를 죄다 쓴 셈이다. 그는 이제 아내와 자식들 틈에서 인생의 끝을 기다린다. 그의 행복은 갑작스럽고 가차없었다. 그의 삶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우리는 그가 모든 것을 주었다가 모든 것을 거두는 고장에서 태어났음을 깨닫는다. 이 풍요와 과잉 속에서 삶은 느닷없고 엄격하고 너그러운 거센 열정의 곡선을 그려간다. 이곳에서 삶은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불태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한다거나 발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예컨대 지옥의 개념은 이곳에선 애교스러운 농담일 뿐이다. 그런 종류의 상상력은 도덕군자들에게나 허용될 뿐이다. 확신컨대 도덕이란 알제리 전역에선 무의미한 단어일 것이다. 이 사람들이 원칙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들도 나름의 특수한 도덕관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어머니에게 예의 없이 굴지 않는다. 밖에선 아내를 존중한다. 임산부를 배려한다. 한 명을 상대로 둘이 덤비지 않는다. 그건 비열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이 기본적인 계율들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사람이 아니고 그것으로 끝이다. 내게는 올바르고 설득력 있는 도덕관으로 보인다. 내가 아는 유일하게 이해관계를 초월한 이 계율을 이곳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지키고 있다. 반면에 이곳 사람들은 얄팍한 장사꾼 정신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 나는 경찰들에게 붙잡혀 끌려가는 사람을 측은해하는 표정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아왔다. 그가 도둑질을 했는지 존속 살해범인지 아니면 그저 반항적인 사람인지 알기도 전에 사람들은 불쌍해라 라고 탄식하거나 어렴풋한 경탄을 담아 저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해적이지 라는 말을 들어놓는다. 자부심과 삶을 위해 태어난 국민이 있다.
그들은 건태에 대처하는 더없이 독특한 자질을 키워왔다. 죽음을 가장 혐오스럽게 느끼는 것도 바로 그들이다. 감각적 쾌락을 제외하면 이 나라 사람들의 오락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세공놀이 모임과 친목도모 회식, 입장료 3프랑짜리 극장, 마을 축제, 30년 전부터 30살이 넘은 사람들의 오락으로 이것들이면 충분했다. 알제의 일요일은 가장 음울한 날들에 속한다. 고매한 정신을 함양하지 않는 이 나라 국민들의 삶의 뿌리 깊은 공포를 신화와 전설의 옷으로 덮는 법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이곳에선 죽음과 관련된 모든 것이 우스꽝스럽고 추악하다. 종교도 없고 우상도 없는 이 나라 국민은 군중 속에서 살다가 혼자서 죽음을 맞는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를 마주하고 있음에도 불이대로의 공동묘지보다 더 음산한 곳을 나는 알지 못한다. 암흑천지 속에 한데 모인 악취미 무더기가 죽음이 민낯을 드러내는 이 장소의 참혹한 슬픔을 드러낸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추억만이 남는다. 하트 형태의 묘비명들이 전하는 말이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값싸게 남발했던 부질없는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절망감에도 똑같은 문장들이 적용된다. 그 문장들은 망자를 향해 2인칭으로 이야기된다. 우리의 추억으로 널 잊지 않을 거야. 기껏해야 시커멓게 썩은 물에 지나지 않는 것에 육체와 욕망을 들씌우려는 을씨년스러운 눈가림이라니. 대리석의 꽃과 새들은 어처구니 없으리 많지 과잉으로 새겨놓은 다른 곳의 무덤엔 이런 무모한 맹세가 쓰여있다. 네 무덤에는 절대 꽃이 떨어질 날이 없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곧바로 안심한다. 은박을 입힌 석꽃 꽃다발이 묘비명을 둘러싸고 있었다. 이거야말로 산자들의 시간을 절약하는 경제적인 방식이 아닌가. 우리가 몸담은 시대와 발맞추어야 하는 바 때로 전통적인 꾀꼬리 장식 대신 생뚱맞은 비행기 장식이 놓인 무덤도 있다. 흙술로 만든 비행기의 조종석엔 얼빠진 표정의 천사가 앉아있는데 논리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등에 훌륭한 날개 한 쌍을 달고 있다. 그럼에도 죽음에 관한 이 이미지들은 삶과 절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곳에서는 여러 가치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알제의 장의사들이 제일 즐기는 농담은 빈장의차를 타고 가다가 길에서 마주치는 젊고 예쁜 여성들에게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다. 태워줄까 예쁘니? 비록 거북한 장난일지라도 그것에서 어떤 상징을 발견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또한 누군가의 부고에 왼쪽 눈을 찡긋거리며 이렇게 용수하는 것은 불경스러워 볼 수도 있다. 딱한 양반, 이젠 절대 노래도 못 부르겠네. 남편의 죽음 앞에서 남편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던 오랑의 어떤 여인이 보인 이런 반응도 마찬가지다. 신이 내게 그 일을 주었다가 도로 반품 수거해 갔어요. 따지고 보면 나는 죽음이 왜 신성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오히려 공포와 경의 사이의 거리감만을 뚜렷이 느낄 뿐이다. 삶을 환영하는 나라에서 이 공동묘지의 모든 것이 죽음의 공포를 내뿜고 있다. 그럼에도 이 묘지의 담장 밑에선 벨크르의 젊은이들이 데이트를 하고 여성들은 키스와 애모에 몸을 맡긴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모든 이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곳에서는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지성의 자리가 없다. 이 종족은 고매한 정신 따위엔 관심이 없다. 그들은 육체를 숭배하고 찬미한다. 육체에서 힘과 순박한 냉소주의와 엄격하게 심판받아 마땅한 유치한 허영을 길어올린다. 그들의 정신상태, 그러니까 그들의 세상에 대한 시각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보통 비난의 대상이 된다. 사실 어느 정도 강렬하고 밀도 높은 삶에는 부당함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여기 이 국민들은 과거도 전통도 없으나 그렇다고 시도 없는 것은 아니다. 내가 가치를 잘 아는 그 시는 거칠고 관능적이며 부드러운 것은 거리가 멀다. 그들의 부드러운 하늘과도 거리가 먼 그 시는 사실 나를 유일하게 감동시키고 집중하게 하는 시이다. 그들은 문명화된 국민들과는 달리 창조적인 국민이다. 해변에 느긋하게 널브러진 저 야만인들, 나는 어쩌면 그들의 인간이 위대함이 마침내 자신의 진짜 얼굴을 찾아낸 어떤 문화의 모습을 무심결에 다듬는 중일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기대를 품게 된다. 자신들의 현재에서 온전히 던져진 그 민족은 신화도 위안도 없이 살아간다. 모든 행복을 땅에 걸었기에 그 순간부터 죽음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살아간다. 육체적 아름다움의 수혜는 넘치게 입었다.
그 수혜와 더불어 미래 없는 풍요에 동반되는 특별한 탐욕도 넘친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은 안정에 대한 혐오와 미래에 대한 무사한 일의 표시이다. 사람들은 서둘러 인생을 해치운다. 혹여 이곳에서 예술이 탄생한다면 이 영속성에 대한 혐오가 동력이리라. 이 영속성에 대한 혐오는 고대 그리스의 도리아인들로 하여금 나무를 깎아서 훗날 도리아 양식의 특징이 된 첫 기둥들을 만들게 한 동력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인정한다. 이 국민의 거칠고 악착스러운 얼굴에서 다정함이라고는 없는 이곳의 여름의 하늘에서 넘치는 풍요와 동시에 절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그 하늘 앞에서 어떤 진실이든 이야기해도 무방하고 그 하늘엔 어떤 기만적인 신도 희망이나 구원의 표식을 남기지 못한다. 그 하늘과 그 하늘을 향해 치켜든 얼굴 사이엔 신화라든가 문학, 윤리학, 종교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고 오직 돌, 육체, 별들과 함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진실만이 있을 뿐이다. 땅과 맺은 인연과 몇몇 사람들에 대해 사랑을 느끼는 것, 언제든 마음이 조화로울 수 있는 장소가 있음을 아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미 한 인간의 삶 전체를 위해 필요한 확신들은 넉넉하다. 어쩌면 충분치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모두가 영혼의 고향을 갈망한다. 그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저기야. 플로티노스가 바랐던 일체성을 지상에서 이루려 한들 이상할 게 무엇이란 말인가? 여기서의 일체성은 태양과 바다로 표현된다. 그거는 씁쓸함과 위대함으로 이루어진 어떤 육체적 맛으로 마음에 가닿는다. 나는 초인적인 행복이란 없고 하루의 흐름 이외에 영원한 건 없음을 깨닫는다. 부질없으나 핵심적인 이 행복, 이 상대적 진실만이 오직 나를 감동시킨다. 그 밖의 것들, 그러니까 이상적인 것들을 이해하기엔 내 영혼으로 역부족하다. 바보처럼 굴어야 해서가 아니라 천사들의 행복에서 이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오직 이 하늘이 나보다 더 오래 지속되리라는 것만을 안다. 내가 죽은 뒤에도 계속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을 영원이라 부르겠는가? 나는 여기서 자신의 조건 속에서 안주하는 피조물의 자기 만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분명 다른 것이다. 인간이 되는 것은 늘 쉽지 않다. 순수한 인간이 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다. 순수하다는 것은 세계와의 동질성이 두드러지게 되는 영혼의 고향. 희의 파동이 오후 2시에 태양의 거센 맥박과 일치하는 영혼의 고향을 되찾는 것이다. 잃어버리는 순간 비로소 알아보게 되는 것이 고향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자기 자신 때문에 지나치게 고통받는 이들에게 고향은 그들을 부정하는 곳이다. 이 말이 거칠거나 과하게 들리지 않았으면 한다. 결국 이 삶에서 나를 부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나를 죽이는 것이다. 삶을 고양시키는 모든 것은 동시에 부조리도 증대시킨다. 알제의 여름 속에서 나는 고통보다 더 비극적인 단 한 가지가 있고 그것은 바로 행복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깨우친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더 위대한 삶의 길일 수도 있다. 기만하지 않도록 이끌어주니 말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 삶을 사랑하는 채 한다. 즐기려고 노력하고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그것은 고매한 정신의 관점이다. 쾌락주의자가 되려면 흔치 않은 자질이 있어야만 한다. 인간의 삶은 고매한 정신의 도움 없이 후퇴와 전진을 반복하면서 고독과 동시에 존재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완성된다. 이를 위해서 아내와 자식들을 부양하면서 대개는 아무 불평 없는 저 벨크루 사람들을 보노라면 슬그머니 부끄러운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분명 내가 착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삶에 사랑이 많지 않다. 아니, 이제 더는 사랑이 많지 않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삶들은 적어도 아무것도 회피하지 않았다. 내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있는데 가령 죄란 단어가 그렇다. 그럼에도 나는 그들이 삶을 거스르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 것 같다. 왜냐하면 삶을 거스르는 죄라는 건 아마도 삶에 몹시 절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삶을 바라고 현생의 준엄한 위대함을 회피하는 것일 테니 말이다. 그 사람들은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 그들은 여름의 신들이다. 20살의 그들은 삶에 대한 열정으로 여름의 신이었고 모든 희망을 잃은 지금도 여전히 여름의 신이다. 나는 그들 중 2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다. 그 2사람은 공포로 가득 찼지만 말이 없었다. 차라리 그 편이 낫다. 인류의 제약이 우글거리는 판도라의 상자에서 그리스인들은 모든 악을 쏟아낸 후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악인 희망을 꺼내들었다. 나는 이보다 더 감동적인 상징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희망은 통념과 달리 체념과 동격이기 때문이다. 산다는 것은 스스로 체념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적어도 알제의 여름이 주는 엄중한 교훈이다. 하지만 이미 계절은 흔들리고 여름이 기운다. 숱한 폭력과 경직 끝에 9월의 첫 비가 내린다. 마치 며칠 새 이 고장의 부드러움이 스며든 듯 해방된 대지의 첫 눈물 같은 비다. 같은 시기에 캐롱나무가 알제리 전역에 사랑의 향기를 퍼뜨린다. 저녁이나 비가 내린 뒤에 쌉싸름한 아몬드 향 정액으로 배를 적신 대지 전체가 여름 내내 태양에 바쳤던 몸을 쉬게 하고 휴식한다. 이제 이 냄새는 다시 인간과 대지의 결혼을 축복하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생생한 단 하나의 사랑을 일깨운다. 끝내 쓰러질 것이나 너그러운 사랑을. 네, 알제의 여름을 읽어봤는데요. 알베르 카미가 쓴 알제라는 곳은 제가 느끼기에는 젊음도 있고 뭐 그런데 정말 이제 발전을 시작하는 그런 곳보다는 이제 안정기에 들어간 그런 중장년층의 사랑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더 느껴지는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막 조금 20살 때 초반이나 그럴 때는 이제 나 자신을 엄청나게 이제 또 그때 첫 시작이니까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고 이제 사랑도 되게 생각해보면 더 객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제가 이제 20대 후반쯤이 되니까 그때보다는 나의 발전 이런 것도 좋지만 뭐 완전 새로운 걸 배우고 그래서 나를 좀 더 발전시키는 건 좋은데, 그냥 더 지금의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에 만족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기도 합니다. 보통 결혼을 해서 이제 안정적인 삶을 꿈꾸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느낌의 좀 알제가 중장년층의 느낌이 더 많이 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은 20대 초반이 좀 더 격정적이고 좀 더 쉽게 사랑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더 듭니다. 그리고 그때는 조금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이 더 재밌고 흥미로웠다면 지금은 되게 저도 이제 안정적인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런 것들을 좀 댓글로 남겨서 많은 생각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일상에 항상 봄이기를 좀 바라고요. 저에게도 좀 봄이 계속 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결혼의 마지막 장인 사막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